그리고 저희 클로징 퀘스천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아, 교수님.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예, 저 거의 기차를 막 허겁지겁 진짜 2분 남겨놓고 달려가서 겨우 탔네요.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제 번외편으로 강의를 찍게 됐는데, 사실 어제, 저기 오른쪽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카이스트 뉴로 AI 영 스칼라, 영 리서처 세미나에 저희가 갔다가 사실은 톡을 했어야 되는데, 다들 너무 열정이 넘치는 그런 토의와 강의 덕분에 이제 그 발표를 미처 못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급하게 이렇게 켰습니다. 어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녹화해서 저희 신인류 채널에 그래도 올려서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사실 어제 굉장히 즐거운 시간 어떠셨어요, 어제? 예, 뭐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배웠고 또 저희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한국에 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다는 네. 것을 깨달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그러게요. 저도 이 카이스트 뉴로 AI라는 그 모임이 사실 학생들이 만든 모임인데 7, 8명이 이렇게 파운더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시작이 돼서 이 학생 자발적인 뭐 교수님들 전혀 관여 안 하고 학생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에서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 비디오를 이렇게 거기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올렸는데 저희 LMPO 그룹이 시작될 때쯤에 이제 저희가 그런 비디오를 발견하고 제가 홍 교수님께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카이스트에 이런 그룹이 있다. 맞습니다. 예,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뭐 이전에 다른 데서 톡을 할 때마다 자꾸 질문을 하는 이름들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저희와 너무 이렇게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만남을 약간 주선을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을 초청해서 이제 저희가 먼저 세미나를 하고 하다가 이번에는 이 카이스트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가서 뵙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 이 자세히 여기는 안 보실 텐데 이따가 홈페이지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다 학생들 발표가 주였고 사실 저랑 홍 교수님만 교수님이셨는데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끝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끼리의 네. 케미를 좀 증진하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그러길 바라였었는데 좀 목표대로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제 여기 지금 네. 테이블에 있는 연사님들과 저 발표들도 다 녹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따가 오 교수님께서 그 홈페이지 소개시켜 네. 주시면은 그 링크 따라서 보시면 어디에서 보실 수 있을지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6월 13일 날 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6월 14일이고요. 어제 했어야 되는 톡을 오늘 예. 하는 거고 예. 제목은 이 How to Build a Research Community to Integrate Two Fields 이러면서 이제 뉴로사이언스랑 AI에 어떻게 이 리서치 커뮤니티를 좀 만들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제목을 사실 저희가 정했다기보다 주최하신 김진은 박사님께서 이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수정을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되게 좋은 질문이다. 되게 괜찮은 질문이고 저희도 답은 없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답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 그냥 토도 안 달고 이렇게 이 주제로 조금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수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뭐 모두가 느끼고 있는 건데 이 필드가 진짜 엄청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AI 필드는 뭐 그래서 이 페이퍼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스,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노베이션 이런 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X축은 2열고 Y축은 그 프리프린트. 이제는 뭐 프린트도 아니고 다 프리프린트로 이제 모든 게 의사소통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수배로 익스포넨셜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 Y-액시스가 익스포넨셜이고 이쪽은 AI 오서들도 지금 그렇게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2020년까지 이게 조사한 거지만 2022년에는 뭐 더 심하겠죠. 뭐. 이게 지금 이렇게 갑자기 1990년 3년에 확 올라갔을 때 저게 뭔가 저때가 뭔가 뭐 이니시에이트를 했던 거겠죠. 예. 그렇겠죠. 제가 자세히는 보진 않았는데 예. 아마 교수님의 그 컨베이어 벨트 인공지능의 역사와 뭔가 연결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이렇게 저희 그룹 미팅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막 AI는 2019년도에 나온 페이퍼면 약간 벌써 약간 올드해 네.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AI 속도를 그 AI 분야의 학생들한테 엄청난 또 스트레스라고 그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근데 또 이게 사실 어제 식사하면서 또 얘기 나눴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빨리 증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복제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조금 변경하고 내고, 그래서 이런 이 너무 빠른 속도에 진짜로 밑을 보면은 그렇게 빠를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까먹어서, 그 학생의 인사이트가 저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겉으로는 너무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림은 사실 홍 교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림인데, 먼저는 뉴로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로 많은 지식들이 넘어갔고, 이렇게 많은 최근에 NLP 모델까지 그리고 RL 모델 이런 하여튼 다양한 모델들이 사실 뉴로사이언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AI에서 반대로 뉴로사이언스로 넘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게 최근 뉴로사이언스 인스파이어드 AI라는 말이 있지만 그런 논문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AI 인스파이어드 뉴로사이언스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두 필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네.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아까 그 학생분이 또는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AI의 분야의 속도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 저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역시 또 배울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바이디렉셔널한 이런 소통이 되게 좋은 네. 것 같습니다. AI 분야 리더들은 이미 이렇게 저희 예전에 신인류에서 자꾸 의도치 않게 신인류 광고처럼 되긴 하지만 하여튼 뷰가 얼마 되진 않아요. 사실 보면 이거 뷰가 진짜 50뷰. 근데 덕후들만 보는 근데 어제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 뷰를 높이시는 분들이 거기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이 한 5뷰, 여기 55뷰에서 한 5뷰 정도 이렇게 담당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제 하여튼 너무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후 한 명 한 명들이 너무 소중한 그러니까요. 시청자들이십니다. 네. 저희 덕후가 머저리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스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렇게 늘 만나면 너무 반갑고, 그래서 더 반갑고, 사실 갈 데가 없어서 만나면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다뤘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요시아 벤지오가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I believe that we are still far from human level AI 하면서, 그런데 one of the ways to think about this gap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휴먼을 보는 거다. 이런 거. 그래서 AI 리더들은 확실히 휴먼과 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홍 교수님께서 이미 너무 잘 설명을 다 커버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퍼셉트론, 헬름홀츠 머신, 호필드 네트워크,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이 뉴로사이언스와 그렇죠? 뉴로사이언스의 아이디어들, 뉴로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생명, RL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이 아이디어들이 다 이렇게 AI 필드에 이미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 그런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인데 그러니까 AI 요새는 AI 대학원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다음에 저 뇌과학 좀 배우고 싶다. 왜냐면 이 뇌과학이 이제 이 리더들이 이미 뇌과학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잘 모르니까 이제 몇 과목 좀 들어서 나도 이제 좀 AI 이노베이션을 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노베이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뇌과학을 좀 듣고 싶은데 뭘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추천을 하고 하면서 챌린징 하더라고요, 굉장히. 왜냐면 한두 과목을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융합이 정말 일어나려면 좀 더 진짜 근본적이고 폭넓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두 과목 듣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질문에
근거에서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 한두 슬라이드 주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의 기존 공통 분야가 인지과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고민하면서. 왜냐면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사실 이 인지과학 분야에 AI도 사실은 속해 있고 뉴로사이언스,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이런 게 다 속해 있는데 그래서 인지과학이 정말 여기 제가 적었듯이 extremely multidisciplinary한 필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빅 퀘스천을 네. 던지는 그런 학문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하고 싶었던 말이 홍 교수님과 저의 공통점이 저는 교수님도 인지과학을 공부하셨잖아요. 학부 때. 예, 맞아요. 그죠? 예. 학부 때 인지과학 전공을 예. 하셨죠. 이 컴퓨터 사이언스랑 네. 인지과학을 연계 전공했었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저도 석사 때는 인지과학 협동과정의 과목을 좀 들었었고 아, 예. 박사가 저도 인지과학 박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약간 볼더에서요. 예, 듀얼 디그리 이런 거를 좀 프로모트하면서 인지과학 저희 ICS라고 인스티튜트 of Cognitive Science였나? 였는데 제가 거기 소속이었는데 거기 과목들을 몇 개 더 들으면 이제 듀얼 디그리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인지과학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는 교수님 처음 만났을 때 대화 속에서 그리고 교수님 톡에서 늘 느껴지는 이 빅 퀘스천 예, 예, 그렇죠. 저희 이 인지과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진짜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항상 좀 인지과학이라는 게 지금 교수님 그림 보여주셨듯이 확실히 좀 폭넓게 그야말로 정말 이 코그니션에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들이 여기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빅 퀘스천을 던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진짜 뼈저리게 요새 느끼는 게 교육의 문제와 정말 이 한 사람의 학문의 어떤 색깔이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과 저도 이렇게 잘 맞았던 게, 잘 맞는 게 이 인지과학의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심리학 수업도 꽤 들었었고,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저런 인공지능 수업도 들었고, 이제 박사 때 뉴로사이언스를 해가지고, 요쪽 아랫면은 다 커버가 되는데, 확실히 제가 지식이 딸리는 부분이 위쪽이라는 게 이 그림만 봐도 느껴져요. 저도 이제 인류학 같은 거는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 이제 진짜 석사할 때 서울대에서 인지과학 협동과정 그 철학 과목들을 좀 몇 개 들었었고,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신인류 채널에서 계속 그래도 철학 담당. 맞아요. 제가 잘 모르는 전문가도 과학 아니지만. 철학을 계속. 네, 그렇게 되면서 또 그때 당시에 그 철학계에서 이제 굉장히 활약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좀 커넥션이 생기고. 하여튼 이게 인지과학이라는 그래도 분야가 어떻게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초반에 이게 뭐 그 프로그램이 잘 됐든 안 됐든 학생들에게는 뭔가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뭔가 뇌과학을 뭔가 융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좀 더 폭넓게 접근하고 인지과학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좀.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빅 퀘스천을 중심으로 이게 저는 인지과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뭐 꼭 인지과학이 아니어도 되는데 사실 근본적이고 폭넓은 접근이 중요한 게 이 결국의 융합은 저는 빅 퀘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퀘스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저는 이 장면이에요. 성우 학생이 어제 이제 발표도 했지만 저희 신인류 채널에도 꼭 한번 초대를 하겠다고 제가 성우 학생께도 부탁을 이미 했는데 저한테 와서 첫날 저는 질문을 쫓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반해가지고 다음날부터 나와라 이렇게 출근을 하라고 했었는데 성우 학생은 정말 질문을 쫓는 학생이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학위가 중요하고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진짜 질문을 쫓는 학생이 맞고 저의 역할은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직업으로 이걸 질문을 쫓을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게 사실 저의 고민인데 학문에 있어서 그 가장 적은 임팩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어떤 분야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뇌과학 분야든 인공지능 분야를 들어가면 그 분야의 문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페이퍼들도 뭐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하면 벤치마크를 해야 되고 이런 약간 그 분야에서 하는 딱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희 뇌과학에서도 저희 예를 들어서 매핑을 하면 매핑을 해석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이런 논문의 주요 틀 혹은 그 필드의 어떤 주제를 말하고자 할 때 쓰이는 방법론들이나 맞습니다. 예. 그걸 제가 이제 문법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표시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존재하는 질문, 이미 있는 질문들에 답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 저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논문을 내니까 평가를 하는데 사실 논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밑바탕이 되긴 하는데 이것보다 한 단계 위의 임팩트는 새로운 문법을 창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타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분야에 적용하는. 근데 가장 큰 임팩트는 사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저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없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답하려면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분야를 창조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여기 그려져 있지 않지만 네. 같이 따라가는 슬픔이 외로움이라는. 맞아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잘만 성공하면은 그렇지. 이제 팔로워들이 임팩트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제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임팩트가 있는 융합은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가 저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라는 말 아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개념들이 창출될 수 있고 해서 저는 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지금 홍 교수님이랑 같이 고민하고 저희 LMPO 팀이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홍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리고 이성우 학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뭐 이 분야를 공부할 사실 막 저만의 막 열정이 막 있었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 저희 LMPO 그룹에 있는 모두가 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는 너무 이제 좋은 주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경계가 참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회사와 학교와의 경계, 그리고 학문 분야와의 경계, 이런 게 제가 저희 포스터에 보시면 나중에 또 그거 나오겠지만 필드 브레이커라고 이런 뉴로사이언스와 AI의 융합이든 AI 이런 지금 발전 양상을 보면 진짜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요새 흐름들이. 그래서 AI에서 바운더리 브레이커 혹은 필드 브레이커, 이게 이제 사실 빅뱅의 헐트 브레이커를 패러디해가지고 빅뱅하고 필드 브레이커라고 했는데 이따가 또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가 푸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원래 저희 톡의 질문이 How to build a community. 여기에서 이제 저는 질문을 잘 만들고 잘 대답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결국에 이 커뮤니티를 빌드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넓은 어떤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연성,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여유. 사실은 저희가 그런 여유를 지금 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LMPO 그룹을 한 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 저희 성균관대 센터도 있고 이렇게 맞아요.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지고 네. 좀 사실 그래도 쫓기긴 쫓기는데 맞아요. 여러 가지 성과나 네. 이런 데 쫓기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나 이렇게 딱 이런 센터 없는 학교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를 네. 갖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좀 이게 인풋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연구자들은 진짜 그냥 열정이 있는, 보통 모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진짜 다 열정 가지고 열정이 아니었으면 이거 왜 하겠어요? 돈 벌러 딴 거 하죠. 근데 돈보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겼고 저희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여기 있는 건데, 그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여유가 진짜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시스템이 진짜 물론 정말 막 돈을 계속 주면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의 여유.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단,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이 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그러니까 매년 막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저희 김성기 단장님이 되게 바텀업 연구 문화를 진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5년 정도 여기 센터에 있으면서 그 문화를 약간 체화를 점점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저희 LMPO 모임에 그래서 진짜 느낄 수 있는 게 이 디스커션 문화인데, 이런 디스커션 문화, 컬래버레이션 문화가 정말 저희 단장님이 계속 강조했던 거고, 그게 물론 저희가 원한다고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게 또 되고, 그걸 딱 만났을 때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시스템이
저는 약간 아까 네, 네, 이런 네. CNIR이라고 하는 저희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IBS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연구비 아래서 저희 연구단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연구단들은 보통 랩을 크게 하는 식인데 저희는 진짜 많은 PI들, 센터를 정말 차렸거든요. 센터가 있어서 PI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보통 PI들 10명 이상이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텀업으로. 예, 진짜 바텀업으로. 그래서 뭐 단장님이 막 이런 거 하자 막 이렇게 잘 안 하시고 그런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저희 두 랩이 모여가지고 이게 탄생한 것 같고 또 은근히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 교수 오피스 하나 네.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네. 해가지고 단장님이 다 지원해 주시고 여기 보시는 분들은 요 환경이 지금 안 보이실 텐데, 네. 저희가 이 환경 셋업하는 데는 또 몇 달을 썼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약간 사치 네, 어떻게 네, 보면 외부에서 그렇죠. 보면 맞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런 네. 환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산 아래 이렇게 조금만 여유를 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이 필드에서 우더른이 돼 가면서 좀 더 이제 시니어가 돼 가면서 목표로 해야 될 게 그 조금의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젊은 연구자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들으면서도 교수님의 그 철학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이런 건 편집을 아니, 저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LMPO 그룹이란 게 이렇게 탄생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가 저희 어떻게 보면은 LMPO 그룹이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니까 이 리서치 커뮤니티를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로와 AI를 이렇게 통합하는데 이 정말 리스키하기 때문에 잘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시작됐고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했고 뭐 이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네, 네. 외부에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인류 채널에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저희 LMPO 그룹 소개에도 조금 네. 포함해서 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시작됐나를 제가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저는 그게 돌아볼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처음으로 조인트 랩 미팅을 네. 5월에 했어요. 맞아요. 그때 저희 뭐 AI를 하자, 막 휴먼 레벨 인공지능 하자 이런 것보다도 우리 좀 만나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이거는 또 그 작년인데 저희 센터 미팅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 협력 관계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티베이션인 것 같아요. 교수님과 저는 이게 되게 세 네. 가지가 잘 맞아 네. 떨어져서 이게 지금 저희가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모티베이션, 야망. 일단은 야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빅피처. 빅피처, 빅퀘스천.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랑 저랑 항상 저는 만나서 얘기하면서 늘 느끼는 게 저희 야망이 있거든요. 둘 다. 좀 너무 커서 문제긴 하지만 그 동시에 또 저희가 그 위기감이 동시에 이거 어떻게 이 야망을 그렇죠. 어떻게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늘 어떻게 보면 제가 교수님 만나기 전에 이럴 때는 야망을 그냥 한켠으로 그냥 이렇게 접어두고 좀 다른 연구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잘하는 연구 있지. 물론 나 그건 문법을 구사한 아까 네, 맨 밑에 그렇죠. 레벨. 그렇죠. 그렇죠. 나 이제 이 분야의 문법을 알겠어. 어떻게 쓰면 좀 논문 쓰는지 알겠고 내는 줄 알겠는데 이제는 뭐 논문은 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좀 새로운 거, 좀 진짜 개념을 바꾸는 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늘 한켠으로 이렇게 밀어놨던 것 같은데 그 야망과 또 위기감이 있었죠. 이게 계속 이 필드 이렇게 바뀌는데 나 어떡하지? 이거 이따가는 그냥 하던 거 하다가 그냥 스르르 이렇게 없어지겠다 이런.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제 생각에 한 2010년 후반 때부터 저는 위기감이 뭐였냐면, 이게 뇌과학 혼자만으로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것에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 같다는 뭔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약간 이러다가 이거 뒷견으로 밀려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맞아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교수님이 하시지만 그런 위기감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연구 분야가 원래 하시던 연구 분야가 사실 저랑 굉장히 잘 맞잖아요. 바이오마커, 뉴로이미징 그런 거를 할 때 이 분야 문법은 알겠는데 좀 이거 계속 미래가 있을까? 근데 미래는 분명히 있죠. 저희가 그 미래를 보고 가는 건데 위기감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퀘스천을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만들어진 가장 탑에 있는 음. 그 새로운 개념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네. 거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교수가 되고 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게 몇 번의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아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시간도 빠르고 또 사실 이게 필드를 이렇게 확 네. 바꾸는 것도 이게 해보니까 느끼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네. 들어가고 이게 사실 배팅을 엄청나게 하는 네. 거거든요. 한 두 번 정도 기회가 있겠지 않을까, 많으면. 네. 근데 그 한 번의 기회를 제가 교수님과 함께 해서 저는 너무 아유,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이게 또 힘들겠다. 그게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릴레이션십인데, 한 지붕 아래 마음이 맞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비슷한 수준의 어떤 너무 또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나이가 굉장히 많다거나 시니어고 주니어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비슷한 이 스텝을 걷는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이랑은 어떻게 되게 잘 예. 두 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저희 둘 다 제가 보면은 좀 시간을 오래 해가지고 랩도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항상 서로 되게 조심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관계를 좀, 이 맞아요. 관계라는 게 한번 이렇게 친해졌다고 생각했다가 틀어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 부분을 저희 둘이 항상 이렇게 조심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이런 조금 더 큰 규모의 그룹을 만드실 때도 제가 보면 결국엔 사람인 것 같고 아, 이 인간관계가 정말 미묘하면서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진짜로 공감하고요. 이게 결국엔 사람이고, 네. 이 관계를 맺는다는 게 정말 저는 교수님이랑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1년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이랑은 좀 갈 수 있겠다 이런, 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기브 앤 테이크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고받을 게 명확히 있어야 네. 이게 협력 관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이 너무 색깔이 비슷하면 이게 뭐 그 예능 같은 데 나올 때 뭐 캐릭터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맞아요. 캐릭터 겹친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겹치면 안 되고 뭔가 서로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게 어제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프래그매틱 밸류, 에피스테믹 밸류 이런 약간 저희 주제가 되게 네. 또 이렇게 상보적이고 그리고 사실 어제 저희 카이스트 분들이랑 식사하면서 제가 다른 분들께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가 마르스의 3레벨에서도 맞아요. 우충환 교수님은 약간 제일 위에 컴퓨테이션이랑 알고리즘 쪽을 많이 맞아요, 연구를 하시는 반면에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바이올로지컬 임플멘테이션 네. 쪽과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아서 또 그쪽으로도 조금 맞아요. 어프로치도 조금 네, 맞아요. 좀 이렇게 나뉘고 또 주제 자체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깨끗이 나눈 건 아니더라도 다 같이 하는데 그래도 좀 상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체 주제를 좀 다 커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어떤 네. 조직 관리의 네.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의도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뭐 그런 면에서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그니까 약간 신비의 영역인 거죠. 어떻게 교수님과 이렇게 같이 하게 됐나? 신인류를 어떻게 같이 하게 됐나? 뭐 이런 좀 그렇습니다. 다 사실 아이디어도 되게 좋아야 되고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결정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교수님이 참 진짜 결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항상 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진짜.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네, 생각했던 네. 모델이 교수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그룹으로 해서 성공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래서 저희 이 포항공대 사실 조민수 교수님과 굉장히 제가 대학생 때부터 좀 그 친분이 있는데 조민수 교수님 제가 되게 좋아하고 가끔 연락드리고 이러는데 조민수 교수님한테 가봤을 때 그 포항공대에 가보니까 지금 이 랩이 지금 세 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잘 나가는 컴퓨터 비전 그치. 랩입니다. 진짜 거의 휩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너티브 모델이랑 또 그 릴레이셔널 레프레젠테이션. 네. 저는 나중에는 언젠가는 조민수 교수님이랑도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연구 같이 해보고 싶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잘 되는 그룹이 있더라. 저도 사실 이렇게 이게,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실 때 이렇게 좀 뭐랄까 이미 존재하는 예제를 딱 보여주시니까 할 수 있겠다. 네. 되게 어떻게 이렇게 이 신개념적인 조직을 만드셔서 이렇게 이미 이렇게 운영 중이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제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두 번째 예는 음악에서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일과 릴러 말즈 제가 좋아하는 음악 뭐 힙합 저기 한 명은 플레이어고 한 명은 프로듀서인데 예. 토일은 음악을 만들고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네. 네. 릴러 말즈는 음악을 정말 잘해요. 네. 이 플레이어 그러니까 네. 힙합을 위에다가 이제 가사를 붙이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네. 그리고 랩을 하는 이제 플레이어고 네. 토일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인데 네. 이 둘이 같이 살아요 지금도. 아, 그래요? 근데 네. 너무 합이 잘 맞고 네. 제가 사실 음악을 좋아해서 그 원더월이라고 하는 음악 저 강좌까지 제가 작년에 제 생일 선물로 제가 20만 원짜리 강좌 사서 가끔 듣거든요. 아, 예. 그게 이제 토일도 거기에서 이제 10시간 뭐 이렇게 어. 강의를 계속 나눠가지고 했는데 다 들었는데 토일이 늘 하는 말이 사람을 찾아라. 어. 그 얘기. 네. 성공하려면 사람을 찾아라. 네. 이 얘기를 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반이다. 친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토일이 무슨 얘기 하냐면 음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진짜 대부분이 실패한다. 그러려면 즐겨야 된다. 즐기려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성공률도 높아지고 하면서 결국에 이분이 계속 말이 친구를 찾아라. 근데 전 비슷한 것 같아요. 학계도 성공하기가 사실 되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또 질문하겠지만 결국에 남는 게 뭘까 이런 생각했을 때 논문도 남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아까 교수님께서 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람이 남는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젊은 친구죠? 그렇죠. 젊죠. 하지만 역시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뮤지션들한테 배울 게 너무 네,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둘이 딱 제가 말씀드린 요 원칙에 딱 맞는 거예요. 그렇네요. 딱 맞아요. 진짜 둘 다 너무 잘해요. 비슷한 수준. 그리고 둘이 지금 음악을 내는 거 보면요. 막 1년에 막 40곡씩 내고 막 이래요. 진짜 미친 속도로 내고요. 이 친구들이 돈을 못 벌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이 내서. 그래서 한 명은 그러니까 둘이 너무 둘 다 잘하고 둘 다 천재고 마음 맞고 신뢰하고 같이 살고 주고받는 게 명확하고. 콤비.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연구 주제는 정말 이 열정의 기름 붓기 원칙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교수님 스토리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성우 학생을 만나지 않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둘이 진짜 끊임없이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냐면 성우 학생은 처음 왔을 때부터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랬고 인공지능에게 통증이 무슨 의미인가? 감정이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질문을 쫓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궁금하고 저는 되게 관심은 엄청 있지만 그 질문이 저한테 굉장히 크진 않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켠으로 이렇게 놔두고 제가 잘하는 거를 하느라고. 근데 성우 학생이 와서 이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근데 성우 학생한테도 그랬어요. 잠깐 밀어두고 우리 랩에서 그래도 잘하는 게 fMRI니까 그거 먼저 해라. 그래서 사실 fMRI 데이터 모으는 것부터 했거든요. 그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프로젝트도 여러 개를 사실 했었는데 이 성우는 이 열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우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뭐가 조건이 맞아서 저희가 다시 테이블 위에 우리 이 엘리펀트 인더룸을 다시 올려놓고 우리 이거 한번 정면 돌파해보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화와 탐색을 했는데 즐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겼었고. 그게 또 그렇게 한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2019년부터 네. 2019년 겨울 그때부터 했던 거죠. 네. 그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요. 와, 그냥 성우 학생이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성우 학생이 아니었다면 못했고 성우가 사실 진짜 고맙게도 석사를 하고 원래는 유학을 질문을 쫓기 때문에 이 랩에서 질문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박사를 사실 처음부터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뭐 괜찮다. 그래서 빨리 좋은 논문을 쓰고 유학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저희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펀트 인 더 룸을 이제 진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즐기면서, 어느 순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기 어렵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박사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저도 막 서로 감동받고 막 이렇게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서 그러면서 이제 팀이 만들어졌죠. 그때 혜빈 학생과 준혁 학생이 사실은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찰나에 홍 교수님과 이런 대화가 이제 조금씩 오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사실 그 처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칼 프리스턴의 프리에너지 프린시플 관심 있으신가요? 이렇게 저한테 몇 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관심은 있는데 잘 모르겠고 몇 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했었다가 그 당시에 성우가 딱 그 딥 액티브 인프런스를 리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되게 그 코인시던스가 진짜 그때 딱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이제 인트로셉션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틴즈 트렌드 인 뉴로사이언스의 인터로셉션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소개하는데 딱 액티브 인퍼런스가 있었고요. 그거에 이제 성우가 딱 액티브 인퍼런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 좀 공부를 해보자. 성우 학생한테 고마워야 되는데. 사실은 성우와 홍 교수님의 만남이었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딥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거를 이제 수업 강화학습 수업이었나 그거에 이제 숙제로 이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배웠고 근데 홍 교수님이 액티브 인퍼런스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우리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기 드렸을 때는, 교수님께서 관심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우리 언제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오히려 딱, 아직도 그거 관심 있으시네. 저희 학생이 그거 지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교수님의 학생들과, 우르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영현 학생도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우연히 맞았어요. 그래서 영현 학생도 그때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영현 학생도 박사를 성우랑 만나서 어떻게 보면 박사하겠다고 또 마음 먹은 것도 있고 정민 학생도 그 당시에 조인을 했었고 뭐 박신호 박사님도 같이 관심이 그래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 여름에 열정을 가지고 이 액티브 인퍼런스 스터디를 시작을 했죠. 진짜 고등학생처럼 일주일에 2번씩 2-3시간 미팅을 하면서 그 전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페이퍼 읽고 비디오 보고 제가 이게 제주도에서 제가 그 당시 휴가 가서 제 아이를 여기다가 이제 풀어놓고 저는 그 카페에서 이 라이언 스미스의 액티브 인퍼런스 튜토리얼을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즐기지 않았으면 못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2시간, 3시간씩 썼던 게 무슨 이게 절대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그때 그러니까 약간 다 같이 탈 수 있는 이 포지션이었고. 맞아요. 불을 딱 붙이고 막 기름을 막 쏟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희 계산 내각에서 이제, 발표를 할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둘이 얘기해서 LMPO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자 해서 저희 막 약자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다 같이 활활 타오르다. 저희가 진짜 다 같이 활활 타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웹페이지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위로 모였다기보다는 우연히 이렇게 거듭되면서 자발적인 이게 진짜 활활 타올랐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 성우 학생과 또 지금은 영현 학생, 이 둘이 지금 어떻게 보면 LMPO 그룹의 리더십인데, 이 두 학생이 지금도 막 서로 타오르는 것 같아요, 둘을 보면. 예, 맞아요. 되게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 안에 제너레이티브 모델.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이 저희가 이런 그 운영 철학과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이렇게 타오르는 그룹이 생겼는데 저희는 이런 마음이죠. 너무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말 저희 진짜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잘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외국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그룹 보면은 물론 저희가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어떤 어치브먼트를 못 만들어냈지만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게 있거든요. 나도 하고 싶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논문 나올 때마다 프리프린트 나올 때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쟤네들 꽁무니를 찾아가야 되나 막 이런. 그런 약간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할지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이 자발성과 이 열정의 기름을 어떻게 계속 붓고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의 열정으로부터 시작된 그룹이 정말 맞고요.
특히 저의 입장에서는 성우가 아니었으면 이건 뭐 없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학생한테 주도권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계속 고민했던 게 내재적 동기. 어떻게 하면 이 내재적 동기를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교수의 역할이 뭘까? 이 고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생각을 했던 게 저는 랩을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연구실이든 저희 연구 그룹이든 LMPO든 레이블이나 소속사 비율을 제가 종종 생각을 했는데 이 소속사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에요. 음악 산업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안테나 그룹 예를 들어서 안테나 제가 좋아하는데 유희열이 왜 수장이고 그 밑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제 하는데 여기에 안테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각 음악가들의 스타일을 되게 존중하고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잘 되게 하려고 그 색깔이 드러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소속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좋은 음악가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가들이 계속 걸로 들어가요. 뭐 최근엔 뭐 윤석철, 이진아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아티스트들이 뭐 최근에 유재석도 안테나에 들어갔고 이런 안테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보면 안테나가 이렇게 막 진짜 큰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점이 이렇게 끌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저희 안테나 같은 약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 진짜 막 뭐 이름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생각을 그래서 계속 좀 발전을 시켜보니까 과거의 학계는 약간 개별 스타 과학자랑 그 연구실 혹은 뭐 학교의 네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주도했다면 이제는 팀워크이다. 저는 지금 나오는 이 논문의 속도는 팀워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프리프린트로 쏟아지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딱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논문으로 나오는 게 그건 정말 그건 팀워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떻게 보면 칼 프리스턴도 저 팀워크를 정말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덕티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비율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소속사의 가치와 플레이어, 아티스트의 가치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 유희열이 자기 음악 잘 안 하잖아요, 요새. 뭐냐면 계속 유희열의 스케치북하고 나와서 예능에 나와서 그거 하고 이런 게 소속사 대표로서 하는 게 결국에 이 소속사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이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반 상승, 가치의 동반 상승. 이걸 위해서는 저는 교수의 역할은 먼저 포텐셜리 좋은 이제 아티스트를 발굴하듯이 좋은 학자를 발굴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엔 리크루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스카우트하고 리크루트하고.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논문을 출판할 수 있게끔 음반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논문을 출판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제공하고 소속사에서 사실 그런 거 다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그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 뭐 믹싱 뭐 다 하는 그런 작곡자, 편곡자 뭐 다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먼저 필드를 아는 또 사람으로서 뭐 유희열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다 아는 사람으로서 비전과 경험 제공하면서 아티스트를 키우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아티스트들도 이제 독립해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티스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결국엔 그룹의 가치가 상승이 맞습니다. 되고 그렇게 외부의 그룹을 알리고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신인류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실 신인류 하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하는데 저희가 물론 이걸 가지고 교육에도 쓰고 여러 목표가 있겠지만 한 가지 목표는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는 저희는 외부에 저희 그룹을 알리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소속사 비율 처음에 뭘로 생각했었냐면 연구단을 생각하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연구단 입장에서 저는 플레이어예요. 저희 CNIR 그 뇌과학 이미지 연구단에서 저는 우충환이라고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 그 단장님이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저는 또 저희 그룹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플레이어가 되고 그 학생들의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이미 제 과거에 그 잘 되시는 PI 분들을 보시면은 성격들이 다 다르신데 그래도 공통점이 뭐냐면 파일을 이렇게 그쵸.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을 어떻게 쪼갤까를 고민을 안 하시고 그걸 어떻게 늘릴 것인가. 맞아요. 그래서 항상 좀 풍부하게 맞아요. 하고 이게 이제 이러려면 사실 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넓은 어떤 리소스가 있는 곳으로 자꾸 뻗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어프로치 아니면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저도 돕고 그래가지고 이 LMPO가 계속 이렇게 바운더리를 계속 트랜스그레스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역할은 그러면 스스로 발전하는 좋은 플레이어가 돼야 되죠. 이 아티스트들이 다 자기만의 유니크한 색깔을 가지고, 뭐 요새는 그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티스트들이 다. 요새는 정말 자기만의 색깔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근데 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만의 학문을 발전시키고 논문을 내면서 또한 협력해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이렇게 플레이어들을 지원하고, 말씀하신 그 원리, 파이를 키우는, 어떻게든 파이를 키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플레이어의 가치가 또 상승이 되고, 그래서 이 동반 상승,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LMPO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제 그 뉴로 AI에 간 것도 저희는 이런 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게 좋은 플레이어들을 발굴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 요새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운이 좋아서 성우 학생 같은, 또 영현 학생 같은, 또 정민 학생, 뭐 하여튼 이런 되게 좋은 학생들이 이제 같이 했지만,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는 게 또 어렵고, 이제 또 졸업을 해야 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챌린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뭐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잡생각인데, 이제 미래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여러 꿈을 그냥 생각해 보는 거라면, 아카데미아 모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문제를 푸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게 결국에 질문을 설정하고 그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조직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굳이 아카데미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같은 질문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파이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 파이 이걸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은 사실 그렇죠. 의미가 없는데, 이게 질문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이 질문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칼프리스턴도 계속 저희가 또 노크를 하고 있고, 뭐 저기 뭐, 저희가 진짜 모이면서 누구한테 연락해보자 이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외국 학자들, 아무리 잘 나가는 학자들한테도 계속 연락을 좀 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 게, 질문을 답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연결돼야 되고,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요 뒤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돈을 많이 젊은 나이에 빨리 버신 분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미 얘기하셨는데, 이 서스테이너블 오덕후지를 가능하게 하는 그룹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려면 사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제 내 인생을 걸만한 어떤 퀘스천을 갖고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뭐 교수님께서 아카데미아가 모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학교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무대가 꼭 학교 안에 어떤 그 그룹으로 고착화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 뭔가 이것을 조금 더 정말 서스테이너블 덕질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좀 조직을 변화를 꾀하려고 항상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뉴로 AI에 갔을 때 아바타라는 카이스트 뉴로 AI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신 김대건 박사님이 창업을 하신 그 아바타라는 그 회사가 전 너무 인상적이었고, 사실 김대건 박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방향과 이런 거에 되게 저는 감명을 받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을 어떤 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딥마인드 같은 롤 모델이 한국에도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면 그분이 동료 과학자들 지금 계속 지원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 보니까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제 2차도 내셨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이 딥마인드 같이 정말 연구자 그룹이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걸 계속 던져주고, 이렇게 서로 정말 요즘 긍정적인,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딥마인드에서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들이, 그러니까 제가 일면 듣기는 또 이제 돈 먹는 하마처럼 좀 표현을 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회사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딥마인드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히 현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이 향후 몇십 년간 이제 사회에 끼칠 영향이, 그 임팩트가 정말
제가 보면 저의 인생을 걸고 싶을 만큼의 네. 임팩트이고 그런 것들이 좀 열정을 끓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네. 뭐 딥마인드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희 일단은 소규모로 시작해가지고 네. 조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네. 그룹이 됐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이게 꼭 딥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렇죠. 곳곳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기 일본에도 네, 료타 료타 카나이가 맞아요.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뭐 칼프리스턴 밑에서 최근에, 네, 그 램스타드 같은 네스티드 마인드가 네, 네스티드 맞아요. 마인드도 있고 네. 이렇게 계속 뭔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화 모델은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리서치와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그런 선순환을 일으키는 네. 그런 모델. 그래서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목표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어제 세미나였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저희 LMPO 그룹도 정말 학생 자발적인 그룹이었고 이 뉴로 AI도 그 수업을 그 이상황 교수님 수업을 아마 듣고 거기에서 청강생까지 해서 그게 다 그 줌 수업이었대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하는데 계속 질문하는 사람들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탄생 비화가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이 김진은 박사님이랑 박정준 학생 박사님한테 곧 박사님이 되실 박정준님께 연락을 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 경로로 이분들도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 계속 보이는 이름들이 있어서 얼굴도 모르는데 이메일 좀 달라 그래서 김진은 박사님 추진력이 저희가 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은 박사님 정말 주목해야 될 미래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미래가 아니고 지금 이미 정말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훨씬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뉴로 AI 그룹이 저희와 이렇게 만난 게 사실 저는 이 열정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연구 그룹들 간에 그 와이어 투게더 파이어 투게더가 뉴로 AI의 그 표어거든요. 어제 네. 2차 가가지고 짠할 때 그래. 김진은 박사님이 와이어 투게더 하니까 나머지가 다 파이어 투게더 하면서 했어요. 저희. 그래요. 네, 좀 벅차오르더라고요. 또. 자꾸 이렇게 너무 자꾸 쉽게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같이 불타오르는 그런 저희 LMPO 그룹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성격의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배경이 그렇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정말 뭐 흥분에 기초한 이 흥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덕질로 만들 것인가가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저희가 계속 잘해서 논문을 많이 네. 써서 주목을 받고 네. 또 그래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네. 그런 조직이 되어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논문을. 논문을.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도 정말 바라는 건 LMPO 그룹이나 카이스트 뉴로 AI 팀의 모든 열정 넘치는 연구원 학생들 덕후들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연구자로서 성공하길 바람. 지속 가능한 덕질이 가능한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세상에 없던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걸 만들고 또 마음에 또 하나 이렇게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그 열정과 가이던스. 이 말은 또 저희 성우가 지난번에 성우 학생이 정말 정리를 잘하는데 그때 그리고 영현 학생이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 말이 나왔어요. 열정과 가이던스.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말할 더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열정과 가이던스. 이게 질문과 선배. 뭐 이렇게 그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팀. 열정이 있고 누군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팀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데 가끔 저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결국 우리 남는 게 뭘까? 네. 제가 이제 질문을 가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렸어요. 네. 결국 남는 게 뭘까? 이런 생각, 제가 사실 우리 팀이 있기 전에는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논문이 남는다. 논문과 기술이 남는다.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솔직히 논문과 기술이 남는다고 학생들한테 말했고 그래서 여러분 논문 열심히 쓰고 기술 익혀서 만약에 학계에 가려면 논문 필요하고 인더스트리에 가려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냐. 학생들한테 그런 거 열심히 배우자 우리 막 이랬는데 제가 LMPO 그룹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남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논문과 기술도 남는데 그거 위에 있는 게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람도 사람이고요. LMPO를 하면서 한 가지 크게 얻은 게 있다면 빅 퀘스천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만들어내야 되고 음, 그것을 유지시키려면 결국에 사람이 음, 중요하고 근데 좀 이렇게 굉장히 관점 자체가 조금 버드아이 뷰를 갖는 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기술, 사실 뭐 논문이랑 기술 취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 그게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 인생을 걸고 사실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돈 버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수준이면 사실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건 내 인생을 걸고 나의 이 액티베이트된 이 저의 정신 상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어떤 음, 어트랙터가 필요한데 저는 퀘스천이 어트랙터인 것 네, 같고 또 딥마인드처럼 사회에 임팩트를 음, 끼치는 그 목표 음, 그거 하나가 진짜 저를 계속 힘들어도 계속 맞아요.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저는 제네레이티브 소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 중에. 근데 비슷한 질문을 교수님이 뒤에 또 던지셨더라고요. 에, 그래서 저희 이렇게 제 발표는 이렇게고요.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디스커션 포인트들이 있는데, 예, 사실 뭐 이렇게 오늘 우 교수님께서 이러한 저희 그룹의 탄생 배경과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여기서 끝내는 게 옳은데 어제 사실 저의 역할은 이제 이 모든 논의가 끝나고 이제 토의를 할 카이스트 여기 박사님들 또 학생분들이랑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머터리얼을 음, 좀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좀 준비한 대로 네, 보여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음, 했는데 결국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생각해 보실 수 음, 있을 만한 퀘스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카이스트 선생님들이 발표하신 거는 되게 좀 스페시픽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지금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퀘스천들이고 저희 저희 그룹에서 던진 질문은 확실히 조금 뜬구름 잡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생을 걸고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빠뜨린 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인터넷에서 갖고 온 한 그림인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있는 저희 지금 현재 상태가 네로우 AI에서 하나하나 조금 다 풀어가고 있고 하지만 뭐 여기에 이제 여기 그냥 예제인 거고 수없이 많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태스크 스페시픽 스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조금 리딩하는 그룹들은 이제 조금씩 더 위로 올라가면서 좀 브로드 AI. 음, 그래서 하나의 태스크가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제네럴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고 캐패블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정보를 그냥 단순한 태스크 관련된 정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로부터 뭔가 추상적인 그리고 레이턴 스페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또 에피션시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슬슬 이 밑에 레벨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서 아직은 뭐 제너럴 AI 쪽으로는 가기에는 음, 만무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하지만 바라건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뭘 우리가 그럼 빼놓고 있을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거를 나열시키라 그러면 얼마든지 나열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5학년 학생이 어제 발표한 내용에도 있었던 건데 크게 이렇게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음, 대략적으로 좀 스마트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들 수 지 않을까. 오토노머스 어댑터블한 음, 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에피스테믹 밸류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월드 모델링 꼭 이게 뭐 나의 어떤 직접적인 리워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어도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쭉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과연 중요한 월드 음, 모델링에 관련된 컨셉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스트럭처 러닝, 뭐 월드 모델링 하면 되게 아주 전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이 개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컴포지셔널 그 개념의 어떤 구성 요소들을 파악해서 큰 개념을 다시 이해하는 그런 러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코잘리티를 이해하는 그런 러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한테 필요한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런 투 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스크를 배우면서 거기서 뭔가 기저에 있는 조금 더 다른 태스크들이랑 공유한 룰들을 파악해서 다른 태스크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뭐 제로샷 러닝, 메타 러닝,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다 그런 쪽에 속하는 것들이고, 커리큘럼 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이 하는 또는 좀 고등인지 영장류들이 하는 그런 러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주 단순한 태스크를 배워가면서 점점 더 복잡한 태스크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태스크이고, 옵저베이션 러닝은 정말 고등인지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리워드를 학습함으로써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컨티뉴얼 러닝은 뭐 어제 저희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시퀀셜리 배운데도 다른 태스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에피스테믹 러닝 중에서 하나의 개념이 이 프리딕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인간은, 또 이게 뭐 더 브로드하게 얘기하면 생존하고자 하는 개체는 사실 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프리딕티브 메커니즘을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원리로서 바라보시면, 이런 스테이트 시뮬레이션이나 조금 센서리 쪽으로 내려가면 프리딕티브 코딩이나 이런 것도 다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다 월드 모델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 들어서 뭐 심볼릭 AI 여기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개념, 이 세상을 표상하고 있는 개체 코즈나 스테이트를 어떤 식으로 리프레젠트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런 심볼릭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랭귀지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MIT 그룹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투이티브 사이콜로지나 인투이티브 피직스 같은 경우도 다 월드 모델링이 되게 중요한, 진화에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그런 주제들인 것 같아서, 이게 다 조금씩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위 레벨로 올라가는 순간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한 방향일 것 같고, 이것을 고도화시키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지 철저히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쪽 프래그매틱 밸류로 넘어오면은 이 밸류 러닝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래그매틱 밸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개체가 그 주어진 환경 니시에 맞게 그 니시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리워드는 무엇이고 피해야 될 퍼니시먼트는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액션을 취하는 그런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밸류 러닝 시스템이라고 제가 여기서 칭한 건데, 뭐 어제 이성우 학생도 얘기했지만 인터널 밸류 러닝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RL에서 저희 1번에 적어놨던 트래디셔널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말하는 익스터널 밸류 러닝도 있고, 또 이런 뭐 이게 또 RL에서 하는 전통적인 얘기가 이제 리워드 액션 스테이트 매핑인데, 이런 것은 뭐 많이 연구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핫한 주제들이고, 그래서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 러닝도 이제 RL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제 제가 보면 사이콜로지나 인지과학에서는 역사가 긴데 AI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 얘기가 덜 된 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바디드 코그니션, 인액티비즘, 뭐 그래서 사실은 이 에피스테믹 밸류나 퍼셉추얼 러닝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어떻게 이 컨트롤러로서의 이 전체 브레인이 이제 하나의 어떤 지식을 표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나의 퍼셉션도 바꿔가면서 이러한 개념들도 조금 더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의를 이렇게 갖고 좀 연구를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업투데이트된 RL 모델들 중에서 이제 고울 컨디션 RL처럼 이렇게 명시적인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다 어떤 그
엔드 골에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 골 컨디션 아래를 연구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될 경우에 이제 어떤 우리 인간 머리로 치면 이제 워킹 메모리나 또는 디폴트 모드 같이 이런 아주 인터널 모델에서 액션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엔 인터널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결국엔 이것도 우리의 우 교수님의 아주 주제인 그 인트로셉션 시그널로부터 받는 그런 정보들을 다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연구가 된 것이었고. 그래서 8번에 사실 제가 인트로셉션 앤 인터널 스테이트 썼는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앞으로 정말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피스테믹 밸류와 프래그매틱 밸류라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뭐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꼭 이것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것만 뭔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것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뭐 어텐션이나 메모리 그리고 어트랙터로서의 그 개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과 좀 독립된 알고리즘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사실 시간과 뗄 수 없어서 사실 리커런트한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피스테믹 밸류나 프래그매틱 밸류나 결국에 이 레이턴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 안에서 멀티모달 피처들을 어떻게 바인딩 시키느냐가 정말 거대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앞에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단순한 어떤 기술의 흐름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이런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인터널 스테이트와 익스터널 스테이트를 다 고려한 리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제 이성우 학생이 발표한 것 중에 그 오토노머스 그리고 어댑티브라는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뭐 결국에는 사실 에피스테믹 밸류와 프래그매틱 밸류를 어떻게 잘 병합시켜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큰 인텔리전트 러닝 시스템을 우리가 매니징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모델도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실 이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빠져 있는 게, 이 메타코그니션이 빠졌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셀프 레코그니션이나,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항상 확실한 어떤 리워드 매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행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언설턴티가 항상 있던 그 언설턴티를 갖고 나의 행동 폴리시 체계를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고등 인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거의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김진훈 박사님도 여기 연구하시고 교수님도 여기 연구하시고 이 베일런스, 이모션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전체 이 큰 에피스테믹 밸류, 프래그매틱 밸류 러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많이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제가 이렇게 껍질을 계속 쌌잖아요. 이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되게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조금 병합되는 시기가 돼야 이제 가장 위에 제네럴 AI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토의를 하려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교수님 뭐 어떻게 저는 근데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다 맞다고 제가 빼뜨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교수님은 다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계속 근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딱 저 질문이야. What are we still missing을 생각해 보면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약간 밸류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떤 측면에서 밸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냐면 AI와 같이 공존하려면 진짜 이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갖추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밸류 그러니까 우리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좀 안전한 밸류를 학습해서 같이 소셜한 그런 AI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이 좀 저는 처음 딱 아까 이거 다 보여주시기 전에 딱 보여주셨을 때 그 생각이 처음 딱 떠오르긴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이런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탑재한 AI가 네. 나왔을 때 우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한 약간 소사이어티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필요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목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요소들이 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뭐 정리를 뭐다 네. 그래서 제가 뒤에 세 번째 퀘스천이 조금 결이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AI 시스템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희 그룹이 조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LMPO 그룹이 좀 했었는데 이 확실히 퀘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목표가 다르면 가야 되는 방향도 다른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혹시라도 제가 당연히 빠뜨렸을 것 같아요. 제가 절대로 이게 다 커버를 한 것 같진 않고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리고 뉴로 AI 그 분들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게 토론 시간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밑에 좀 남겨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리쉐이핑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저의 퀘스천이었고 두 번째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빠뜨리려고 했네요. 저는 이제 항상 제 그릇보다 조금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저의 그릇을 넘어가는 얘기인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때도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하드웨어나 피지컬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저는 그렇죠.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나중에 세 번째 퀘스천과도 조금 좀 맞닿아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지구라는 어떤 환경적 컨스트레인트가 걸려있는 이런 니시에 딱 오는 순간 피지컬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인간은 몸이 저희의 피지컬 서브스트레이트고 각각의 개체들은 다 자신들의 바디가 있고 인터널 스테이시 있는데 결국엔 에너지를 이 모든 시스템을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구현하지 않으면 저는 그 무의미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말 중에 하드웨어 코드 디자이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사실 제가 만든 단어는 절대로 아니고 이제 저 뉴로모픽 칩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바이올로지컬리 플라우스블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게 단순히 그냥 저희가 뉴로사이언티스트로서 에고를 갖고 바이올로지에 대한 에고를 갖고 거기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진화라는 어떻게 보면 뭐 누더기지만 큰 어떤 레슨을 주는 하나의 이 전 인류적인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결국에는 에너지 에피션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에피션시와 하드웨어 코 디자이닝에 대한 고민도 철저하게 하셔야 사실 메타코그니션도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이런 레이턴트 리프레젠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희 인간처럼 독립된 개체 안에서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서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의미가 없어서 제가 또 이게 진짜로 꼭지를 제가 걸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소사이어티의 어떤 네. 밸류 중에 사실 저희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렇죠,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이 맞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이 갭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인데, 이제 저는 여기부터는 저의 좀 사견이니까 사실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다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어쨌든 간에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여야 될 것 같고, 뉴로사이언스, AI, 바이올로지, 사이콜로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필로소피, 메디슨, 뭐 제가 적지 않은 관련된 피직스를 빼먹었네요. 아이고 제가 피직스를 빼먹었습니다. 피직스 연구하시는 분들을 제가 빼먹었네요. 큰일 났네. 해서 이 같이 모였고 이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카이스트랑 성대가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또 열정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었어요. 보면 어제 그 모임에 또 초두 발언을 해주신 정재승 교수님이 네, 맞습니다. 만드신 레인지 과학과가 네, 또 요런 약간 목적을 향해 가는 것 같아서 사실 내심 좀 굉장히 기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어제 만났던 카이스트 분들은 다
이런 뜻에 이렇게 맞아요.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 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카이스트나 저희 그룹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연락해 주시면 진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누구와 같이 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로 사이언티스트가 됐거나 AI 사이언티스트가 됐거나 조금 탑다운 마인드셋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조금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조금 독립적으로 바텀업하게 하더라도 좀 큰 어떤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정말 이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컴포넌트들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야지 조금 얘기들이 좀 코헤런트하게 맞을 것 같고, 동시에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에너지 에피션시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이올로지컬 디테일을 저희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탑다운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원리를 임플리멘트 하는 데 있어서 바이올로지스트들 또 뉴로사이언티스트들한테 항상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해야, 사실 어제 영현 학생이 발표한 액티브 인프런스도 엄청 공격을 받는 부분이 이제 falsifyable 하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이제 오영현 학생이 얘기했듯이 first principle 측면에서 사실 falsifiability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자꾸 왜 그렇게 그런 것 같고 크리티사이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지구에 있는 사이언티스트들은 항상 에비던스 중심의 사이언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적인 탑다운 마인드셋과 바이올로지스트로서의 이 디테일 포커스된 그런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저희 다른 방 교수님들께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거고, 조금 이렇게 바이올로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그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그 디테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이 에비던스가 과연 우리 뇌 기제에서 어떤 계산 기제를 설명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딱 필드에 던져주시면 AI를 연구하시거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게 사실 계속 오아시스 같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기반으로 뭔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삼아서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시도들에서 저는 창조적인 어떤 과학적 발견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시는 게 바이올로지스트로서의 어떻게 내가 임팩트를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쪽의 고민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볼루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볼루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볼루션이 가리켜주는 방향, 그러니까 뭐 인터널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바디, 우리가 왜 이런 인텔리전트 시스템으로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경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냥 스페시픽한 어떤 어프로치를 그냥 여러 군데 찌르는 것보단 그래도 좀 진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볼루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해서, 인터셉션, 에너지 에피션시, 인덕티브 바이어스, 베일런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옥 같은 메시지. 너무 감명을 받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메시지가 또 있구나. 그래서 결국엔 뉴로사이언스에서 AI 또는 AI에서 뉴로사이언스의 유니디렉셔널 티칭은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뉴로사이언티스트이니까 AI 필드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계속 넓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롤이 아닌가. 진짜 다 너무 주옥 같은 진짜 메시지 것 같고. 교수님 좀 덧붙이실. 저는 보면서 다 너무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정말 어제도 그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바이올로지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바이올로지에서부터 배우고 에볼루션, 바이올로지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바이올로지스트들과
AI 연구자들 그 두 분야를 다리를 놓는 뉴로사이언스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뉴로사이언스와 AI의 관계도 관계지만 바이올로지와 AI 사이의 관계 안에 뉴로사이언스가 되게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바이올로지스트들은 정말 AI 알기가 되게 어렵고, 또 관심이 별로 알기 어려우니까 관심이 있어도 배우기 어렵고, 관심을 잘 못 갖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꿈꾸는 거는 저희 신인류 채널도 그렇고 저희가 이 바이올로지스트들한테 어떤 이 AI 그 뭐 읽어주기 뭐 이런 약간 AI 읽어주는 그런 그러게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AI 하는 분들께는 물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전해주는 게 되겠지만 뭐 what is missing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저희 역할인데 그래서 저희 진짜 중간재 역할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중간이 이 바이올로지와 AI의 중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이올로지를 끝에다 두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중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이렇게 저희 글 쓸 때도 제가 계속 marriage between biology and AI 이거를 약간 늘 그런 약간 꿈을 좀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교수님 딱 그 메시지에서 이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서 또 다른 놓친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거 그냥 저희 사견입니다. 사견이니까, 이거 동의 안 하셔도 당연히 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이렇게 카이스트랑 성대가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저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뭐냐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래 범위는 무엇인가. 이게 뭐였냐면,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나 로보틱 연구하시는 분들은 골이 그래도 좀 프랙티컬한 골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스템을 만드신다거나 로봇을 걷는 로봇을 만든다거나 어제 성우 학생이 보여준 예제 중에 그 프로프리오셉션 하는 그런 그 사족 보행 그 로봇 같이 좀 목적이 확실한 하지만 뭐 결국에 임플리케이션은 컸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그 목적이 굉장히 확실한 그런 골을 갖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저희처럼 좀 펀더멘털한 골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라이프 인스파이어드 된 오토노머스 어댑티블 에이전트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는 저는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정말 포지티브 이펙트를 끼칠지 네게티브 이펙트를 끼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언어로 치면은 똑같이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골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도착하고 싶은 포인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간극이 있는 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골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고 있는 건데 AI 로보틱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인간에게 이로운 엔지니어링적인 목표가 있고 주어진 태스크에 또는 뭐 멀티플 태스크에 잘 동작하는 머시너리를 만들 때 필요한 지능적 메커니즘만 만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철학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연지능을 탑재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 생존을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신 그런 문제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 주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AI가 우리 사회로 올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갈 것인가 그 두 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얼스로 오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에피션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인간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인간과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반해서 메타버스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이 니시에 맞는 에너지 에피션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최소한 지금 인간의 몸의 버전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뭐 그리고 저희 신인뉴 채널에서 최근에 했던 그 매트릭스 그 왜 그 영화 중에 여기도 꼽고 들어가는 거기서의 또 에너지 에피션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로 오는 순간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족쇄가 걸렸다고 제가 쓰긴 썼는데 각각의 니쉬에 따라서 설계해야 되는 인텔리전스 시스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고민을 어느 순간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가 정말 인공생명을 만들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이런 AI 연구하시는 분들처럼 어떤 그냥 조금 더 브로드하게 가서 멀티태스크를 잘하는 그런 머신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 것인가? 두 가지 그 어떤 갈등적인 그런 가치가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저의 클로징 퀘스천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아, 또 벅차오르는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을까? 나는 전자일까 후자일까? 저희 LMPO의 하나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일련의 관점들이랑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그 어제 저기 류중환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베르그송의 그 네. 약동은 무엇인가, 바이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님은 목표가 무엇인지. 아, 저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질문으로 딱 끝나니까 이게 왠지 여운이 좀 있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뭐 말씀을 더하기보다는 진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30분 톡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2시간을 2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편집을 하고 또 짧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대부분 발표하신 분들이 다 열정이 엄청 나셔서 저희가 그래서 사실 2일박 2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게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 성대 쪽에 와서 같이 카이스트 뉴로 AI 팀에서 또 김진은 박사님이 이제 곧 미국에 포닥을 가시는데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포닥 가셔도 계속 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 뉴로 AI의 그 마더 엄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추진력 하나 정말 저희가 다 인정하고 뭐 가만히 계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모임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LMPO가 거기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저는 이것도 뭐랄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닐까. 뭔가 너무 우연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그러게요. 어제 베르그송 그것도 유중원 박사님이 베르그송 했는데 저희 지난 저희 LMP 저희 신인류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맞아요. 저와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유중환 박사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저희 신인류 강좌 중에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저기 생존과 지능 편이 있습니다. 거기 베르그송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죠. 저희 하여튼 근데 생성 모델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옵니다. 저희 그 베르그손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고 하여튼 좋은 그 만남이네요. 감사합니다. 뭐 다음 또 강좌나 발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